서울 한복판 세안은행 본점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오후 1시, 은행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발끝에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반질반질 빛났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아마도 며칠치 장을 본 물건들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이곳에서 그의 존재는 마치 흑백 사진 한 장이 컬러 앨범 속에 끼워진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창구 직원 2명이 작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도 현금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누가 은행에 직접 와요.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롱의 빛깔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아니 들었더라도 개의치 않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 한쪽에 놓인 대기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떨림일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일까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87번. 노인은 그 작은 종이를 소중히 쥐고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가죽 소파가 줄지어 놓인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명품 가방을 옆에 놓은 젊은 여성,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사업가로 보이는 이들까지 모두가 바쁜 듯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슬며시 가방을 옮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노인이 앉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여성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냄새가.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칸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낡은 외투가 소파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는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대기석 건너편에서 은행 청소를 하고 있던 한 여성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간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창가라 햇볕이 들어서 따뜻해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청소 아줌마가 가리킨 창가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3월의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은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통장일까요? 그는 통장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에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번호는 73번. 아직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살펴보느라 바빴지만 그만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만은 그 속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때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로비를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던 아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쉬,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언제나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85번, 86번. 이제 곧 그의 차례였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87번이 불렸습니다. 3번 창구로 안내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비닐봉지를 들고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3번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노인이 창구 앞에 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낡은 외투의 노인과 젊은 은행원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은행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정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9세, 이 은행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복잡한 업무들이 쌓여 있었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노인은 또 하나의 귀찮은 업무처럼 보였을까요?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지루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통장이 대리석 위에 놓이는 순간 정민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통장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어루만지듯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가끔은 멋 좀 부리고 다녀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었죠. 그때 그는 낡은 양복 한 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웃으면서도 늘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검소해요. 조금은 자신에게도 투자해야죠. 하지만 박성우에게 멋이란 단순히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멋이란 삶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올바르게 사셨어요. 그게 가장 멋진 거예요. 노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르신? 정민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민아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통장이 너무 낡아서 어느 은행 것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거 우리 은행 통장 맞아요? 언제 만드신 거예요?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984년입니다. 예. 정민아가 되묻는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 몇 명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전 통장이라니. 요즘 누가 그렇게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다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시대인데 말이죠. 아, 네. 확인해 볼게요. 정민아는 통장을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낡은 통장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고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빨리 좀 처리하지. 요즘 모바일로 하면 되는데. 주변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런 시선들을 견뎌왔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존중하지만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을요. 창구 옆에서 청소를 하던 여성이 다시 노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물컵 하나를 조심스럽게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물 한 잔 드세요.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냉수가 아니라 미지근한 온수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찬물을 마시면 배가 아플까봐 일부러 따뜻한 물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노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연 씨, 정민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청소나 하세요. 그 말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연은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로비 한쪽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드디어 정보가 떴습니다. 정민아가 화면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불쾌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비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무슨 업무를 보러 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40년 전 통장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정민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가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정민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억 원이라고요? 이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그녀의 눈이 커졌고 곧이어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지금 1억이라고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억 원입니다. 정민아는 더 이상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노인 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 잔액 확인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98만 원. 98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아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잔액이 98만 원이신데요? 1억이 아니라 98만 원이에요.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을 인출하세요? 그 말에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애유하고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시간 낭비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묘한 웃음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좌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정민아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계좌입니다. 그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쳐 거기 적힌 숫자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 노인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일 거라고요. 할아버지, 계좌가 많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노인은 대꾸하지 않고 계속해서 숫자를 불렀습니다. 정민아는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고객을 받고 싶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가 잠시 멈췄습니다. 로딩 화면이 평소보다 길게 돌아갔습니다. 정민아는 짜증스럽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컴퓨터가 왜 이래?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빨간색 테두리의 창이었습니다. VIP 특별관리 계좌 본사 승인 필요. 정민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VIP 계좌라고요? 이 노인이? 그녀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경고창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자주 이상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장난은 하지 마세요. 진짜 업무 보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노인이 일부러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한 남성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정민아는 미안하다는 듯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와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다음에 제대로 확인하고 오세요.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정민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창구 옆에서 청소를 하던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민아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정민아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지연 씨, 청소나 하세요. 여기 업무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정민아는 이제 짜증을 넘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노인은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시간을 끄는 걸까요?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관리자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단하고 빠른 걸음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점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지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42세의 그는 이 은행에서 15년을 일했고 3년 전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은행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정민아는 재빨리 일어서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 속에는 이미 노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아는 지점장 앞에서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1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시는데요. 통장 잔액은 98만 원밖에 안 되세요. 계속 다른 계좌가 있다고 우기시고. 오세훈 지점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외투, 해진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상 수많은 고객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사람을 단번에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르신. 오세훈이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시나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망증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존중하고 낡은 옷을 입으면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 대신 진실을 좀 챙기시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계좌입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오세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정민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이나 해봐. 정민아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쳐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50년 전부터 외우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번호였습니다. 정민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다시 그 경고창이 떴기 때문입니다. VIP 특별관리 계좌 본사 승인 필요. 정민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오세윤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VIP 계좌라고 뜨는데. 오세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이상해. 이전에도 그런 적 있었어. 그냥 무시하고 다시 해봐.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시하라고요? 시스템이 이상하다고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의 편견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정민아가 경고창을 닫고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창이 계속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이였습니다. 이거 왜 계속 이래요? 오세윤이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집에 가서 가족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가족과 상의하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 이제 가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저는 정확한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시스템이 VIP 계좌라고 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본사에 확인 요청을 넣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늘 안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에휴, 정말. 요즘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 그의 말에 정민아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다 모바일 뱅킹 쓰시는데 둘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인 무시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걸까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로비 한쪽에서 최지연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나는 여전히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은 하나둘 다른 창구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며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정, 짜증, 무시. 다양한 감정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에서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창구 앞에 앉아 있었고 정민아와 오세윤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끔씩 나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나를 내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겠죠. 오세윤이 다시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협상이라도 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 은행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VIP 고객이 누군지, 어떤 분들인지 다 압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이 은행에 거의 오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거래는 자동이체로 처리했고 필요한 생활비만 인출해서 살았습니다. 굳이 은행에 올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VIP 고객이시라면 전담 매니저가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세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청해서 전담 매니저를 거부했다는 사실을요. 지점장님,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4년 이 은행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오세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은행은 작은 지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채 안 됐죠. 지점장은 김영호 씨였고 창구 직원 중에는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새 은행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김 지점장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오세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은 이 은행의 전설이었습니다. 초대 지점장이자 나중에 본사 부행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10년 전 은퇴했고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김영호 부행장님을 아신다고요? 오세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겠다고요. 정민아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게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스템도 다르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그녀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긴 세월이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어도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세윤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내부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사 고객 관리팀이죠? 지점장 오세윤입니다. 긴급 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는 내 계좌번호를 불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오세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민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무시와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당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건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으니까요. 로비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물 더 드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연 씨도 일하셔야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르신 편이에요. 그 말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단지 사람으로서의 예의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0분 후 은행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곧장 오세윤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했습니다. 오세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박성우 회장님. 회장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오세윤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세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오세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아에게 눈짓을 하자 그녀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민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돈. 복리로 쌓이고 또 쌓인 금액. 그 숫자를 보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잔액이. 오세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천억. 아니, 530이요. 그가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혼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확인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532억 8,400만 원입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돈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1984년에 맡긴 10억 원. 그 돈이 40년 동안 이자로 투자 수익으로 복리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계좌는 1984년 3월 15일에 개설됐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은행이 처음 문을 연 날이었죠. 저는 그날 첫 고객이었습니다. 오세윤은 말을 잃은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는 의자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84년 봄, 그날은 화창했습니다. 당시 나는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김영호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내 목소리에는 아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이 은행에 맡겼습니다.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작게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오세윤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최대 주주라니. 이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이 거대한 은행의 주인이라는 말인가요? 1984년 은행 설립 당시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셨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증자에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오세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도 그 숫자를 말하기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나는 대신 말했습니다. 18.7%입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지분. 단일 주주로는 최대였습니다. 나는 은행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절대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지점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정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짧은 대답에 정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겠죠. 고객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오세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40년 전 김 지점장님은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곳이라고 하셨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저는 신뢰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견과 무시를 받습니다. 정민아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멋있다. 나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봤던 9살쯤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도 겸손하잖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래. 나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진실이 보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죠. 최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오세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온 목적은 단순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자산을 인출하겠습니다. 그 말에 은행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500억이 넘는 돈을 모두 인출한다고요? 오세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몇 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민아는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전액 인출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세윤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32억 8,400만 원 전액입니다. 그 금액이 이 은행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의 실적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은행을 떠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오세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오세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40년 관계를 끊으시면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점장님,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이 은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세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0년 전 이 은행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첫 고객이었습니다. 그날 김영호 지점장님이 제 손을 잡고 약속하셨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여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공장주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더 큰 이자를 제시했지만 저는 이곳을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김 지점장님은 저를 보면서 통장 잔액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오셨냐고, 불편한 건 없으셨냐고 물어보셨죠. 그게 진짜 고객 대접이었습니다. 정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어려울 때마다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저는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은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 지점장님이 만든 신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세윤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신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걸. 회장님, 오세윤이 말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낡은 외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제 옷장에는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명품도 있고 맞춤 양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은행이 진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인가 아니면 사람 자체인가. 정민아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은행은 이제 겉모습만 봅니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존중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오세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지점장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세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세 중년 남성이 로비에서 오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점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민아 씨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적을 강요하고 외형을 중시하는 은행 문화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고급스러운 조명, 멋진 인테리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은행의 첫 지점은 작았습니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의자가 전부였죠. 하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최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만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은행은 크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마음입니다. 로비에 있던 한 노신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 아이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오세윤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은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세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민아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늘 싸주던 그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요. 오늘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최지연이 뛰어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세상은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다시 세안은행 본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손에는 어제처럼 비닐봉지가 아니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세윤 지점장이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민아와 다른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나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세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어제 그 자리를 봤습니다. 3번 창구, 내가 서 있던 그곳. 오늘은 다른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VIP 상담실은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가죽 소파,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면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오세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전액 인출을 위한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준비했습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면. 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금액, 인출 방법.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오세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500억이 넘는 고객을 잃는다는 건 그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점장님,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세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조건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려 합니다. 박성우 신뢰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오세훈과 정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특히 외모나 처지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을요. 나는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받은 무시와 조롱. 하지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노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가난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무시와 차별을요. 정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재단은 그분들에게 법률 지원과 금융 교육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그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오세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가 동참한다고요? 네. 매달 이 지점에서 무료 금융 상담을 열어주십시오.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시간을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계좌는 인출하지만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오세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식을 유지한다는 건 여전히 최대 주주로 남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일의 책임자로 정민아 씨를 임명해 주십시오. 정민아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 어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배우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회장님, 정민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이름을 썼습니다. 83세의 손은 떨렸지만 서명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점장님, 오세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김영호 지점장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신뢰를 지키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모든 직원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세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532억 원은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체됐습니다. 일부는 재단으로, 일부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자선단체로 흘러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세훈과 정민아가 상담실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는 순간 최지연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 씨, 네, 회장님. 이거 받으세요.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의아해하며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금입니다. 지연 씨 따님이 대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지연 씨는 가장 중요한 걸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친절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최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서는 순간 3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외투는 집에 두고 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며칠 후 세안은행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무료 금융 상담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정민아가 직접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윤 지점장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객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다른 지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지연의 딸은 장학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었고 고급 식당 대신 동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그냥 노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올바르게 사셨어요. 그게 가장 멋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